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귀 분석이 어떠한 것을 분석을 하기 위한 것인지 회귀 분석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게 될 그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 사용할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러한 단순 선형 회귀 모형 하에서 어, 회귀 분석을 실제로 진행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그러한 과정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모수를 추정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즉, 네, 안 바뀌나요? 이게 아니라, 자, 우리가 두 개의 변수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 즉, x라는 변수하고 y라는 변수를 생각합니다. 두 변수 사이에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을 이제 설정한다는 뜻은 그 변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의 가정은 그 y라고 하는 response variable은 x라고 하는 independent variable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x에 의해서 1차 직선의 관계로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y는 5차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즉 y라고 하는 확률 변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라고 가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엡실론은 오차에 해당하는 텀이고요. 이 오차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는 자, x는 지난번에도 강조한 것처럼 확률 변수는 아니고 x가 일단 주어지게 되면은 그냥 그것은 하나의 상수가 되지만 엡실론은 같은 x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는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분포를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가정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계의식에 의해서 정해지는 y를 생각해 보면 y 역시 확률 분포가 되는 것이고요. 자, y라고 하는 것은 엡실론이라고 하는 이 에러 텀에 이제 상수가 더해진 것이므로 y의 분포를 생각을 하면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자, 그런데 평균이 이제 x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테니까 평균이 x에 의한 직선에서의 값만큼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분사는 그대로 시그마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하고 y 두 개의 변수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 것인데, 자, 그러면 이러한 가정 하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x라고 하는 값이 새롭게 주어졌을 때 y라고 하는 값이 얼마쯤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이제 하고자 하는데요. 그런 예측을 이제 하려면 결국 베타 제로, 베타 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베타 제로, 베타 원이라고 하는 이 값은 우리가 선형회귀 모형에서 정해진 값인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모르는 값이죠. 자, 이러한 값을 우리가 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수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추정을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모형화에서 베타 제로, 베타 1을 추정을 하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추정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일 테니까 어떤 자료가 주어질 텐데요. 자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관계로부터 관측되는 자료가 주어집니다. 자, 즉 x의 값이 x1일 때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주어지는 확률 변수 y, 대문자 y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의 이제 실제 값이 하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y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대문자 y로 쓴 것은 이제 확률 변수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small y1이라고 쓴 것은 그 확률 변수의 특정한 관측값이다 라는 것을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우리가 변수 두 개를 x하고 y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물론 이럴 때는 이제 그 y가 확률 변수라는 점을 이렇게 강조하지 않고 그냥 대략적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을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y는 이제 확률 변수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또 그 관계에서 또 다른 x 값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을 또 다른 x 값을 생각을 하면 그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x2에 대해서 y가 이제 이러한 관계식에 의해서 또 정해질 텐데, 우리가 이제 관측을 하는 것은 확률 변수가 택하는 어떤 특정한 관측값을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y2라고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예로 든 어떤 알레르기에 효과가 있는 이제 약을 복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X,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것이 그 약의 복용량이었고요. 그리고 리스폰스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것은 효과 지속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예제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언급한 것처럼 같은 복용량 X1하고 X2가 같은 3mg을 복용을 한다 하더라도 효과 지속 기간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달라지는 요인은 어디서부터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한 것이냐면 바로 오차라고 하는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 오차라고 하는 것은 x에 의해서 딱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정해지는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이제 오차로 우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오차라는 것이 이제 확률 변수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관측을 할 때마다 그 값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오차의 관측값 때문에 결국은 이제 y라고 하는 이 response variable의 관측값도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x 값이 동일한 값이라 하더라도 여기 있는 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리가 이러한 선형 회귀 모형을 가정을 하고 우리가 관측을 하는 것은 그 대문자 y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어떤 특정한 관측값들을 이제 확인을 이제 자료를 얻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료가 주어져 있을 텐데요. 자, 우리에게 n개의 자료가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결국 다음과 같이 x1, y1부터 xn, yn까지의 값이 주어져 있을 텐데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 이러한 모형을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했지만 베타 제로하고 베타 1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자, 이 베타 제로하고 베타 1을 그러면 모르는 값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값일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싶은 것이
3절에서의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추정을 할까? 추정을 하는 가장 그럴듯한 방법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볼 텐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최소 제곱 추정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베타 제로, 베타 원이 어느 정도의 값일지를 추정을 하는 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죠. 우리가 앞에서 두 개의 변수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있다면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회귀 분석을 우리가 물론 할 수 있지만 회귀 분석을 무작정 하는 것은 아니고 그 x하고 y들이 그러한 회귀 분석의 모형이 그럴듯한 모형인가를 이제 검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산점도를 그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이제 추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기 위해서라도 단순히 이런 값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값들을 실제로 한번 산점도를 한번 그려보고 그 그림을 통해서 베타 제로하고 베타 원이 어떻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이고 지나갔네요. 네, 순서가 약간 바뀌었는데, 네, 그 자료를 갖다가 이제 플랫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이 그 점으로 표시된 점들이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산점도를 그려본 겁니다. 이 산점도를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단 그림이 있으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직접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네, 산점도를 그리면 뭐 이렇게 점점이 나타나겠죠. 근데 이런 산점도를 그렸을 때 그런 산점도로부터 x하고 y가 계략적으로 선형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단수 선형 회귀 모형을 적용을 하는 회귀 분석을 진행을 할 테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를 산점도로 그렸을 때 어느 정도 선형관계가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음과 같이 산점도를 그렸더니 어느 정도 선형관계가 있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그려진 경우에 내가 원하는 것은 자, 베타 제로하고 베타 원은 알려지지 않은 값이죠. 즉, y라고 하는 확률 변수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원 x 더하기 고차 의 관계를 만족하면서 이제 y가 정해지는데, 자, 우리가 관측을 하는 것은 이러한 그 관계로부터 얻어지는 이제 관측값인데요. 관측값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y1부터 y에는 오차가 반영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직선상의 그 점들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모르긴 하지만 베타 제로, 베타 원이 무엇인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얻어지는 빨간색 그 관측값들은 어떻게 얻어진 거냐면, 자, 여기 xi가 있다면 여기 있는 값이 높이가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원 xi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값이 우리가 관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오차가 더해지는데, 오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이제 바뀌는 값이죠. 그래서 그 오차가 얼마인지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약간 하늘색으로 그린 미지의 그 직선을 우리가 알아내고 싶은 것인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미지의 직선을 알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미지의 그 직선을 포함한 다양한 직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그래서 자, 우리가 직선을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내 보면 y는 b0 더하기 b1x라고 이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b0하고 b1은 결국은 이제 b0는 이제 y 절편이 되는 것이고 b1은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하늘색 직선을 모르는 거니까 B0하고 B1을 다양한 가능성을 이제 열어두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B0가 예를 들어서 이 값이고 B1이 기울기가 뭐 한 2분의 1 정도가 되는 직선을 생각을 해보고, 이 녀석이 이 하늘색 직선이 맞을까라는 것을 이제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B0를 또 바꾸고 또 기울기도 바꿔서 요 직선이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직선이었을까? 아니면 또 이 직선이 내가 모르는 직선이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한 과정에서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직선을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러면 빨간색 점들로 구성된 산점도의 값들만 알고 있고요. 이 하늘색 직선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B0, B1을 바꿔가면서 여러 개의 직선들을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직선들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직선을 하나 선택하자면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과정으로 보일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 점도를 그렸는데 직선이 이제 주어져 있다면 두 개만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한 직선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졌고요. 또 다른 직선은 1번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직선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죠. 자, 그러면은 만약 이제 1번 직선 아니면 2번 직선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고르고자 하겠다, 고르다면 즉 우리가 모르는 이 미지의 그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라는 직선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이제 그 선택의 여지는 이 두 직선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1번을 선택을 할까요? 아니면 2번을 선택할까요? 네, 아마도 2번을 좀 더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는 직선이긴 하지만 이 직선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에다가 이제 오차가 더해져서 나타난 것이 이 관측값들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르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라고 하는 이 직선과 이 점들은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가깝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점들, 산점도에서 찍힌 점들과 1번 직선을 비교해보면 물론 이제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가 1번 직선에
이고, 그리고 이제 관측값을 이제 얻다 보니까 이렇게 이 1번 직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관측값이 얻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올 가능성보다는 2번 직선이 실제 그 미지의 직선이고, 그 직선으로부터 관측값을 얻는 과정에서 이 직선에서 조금 떨어진 값들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1번보다는 그래도 2번에 가까운 관측값들이 얻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확률적으로 그럴듯해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마도 대부분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면 2번을 이제 미지의 그 직선으로 선택을 할 텐데요. 그 과정을 조금 더 그 객관적인 수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비주얼하게는 당연히 1번보단 2번이 한 점도 들고 조금 더 가까운데요.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1번이 2번보다 더 멀고 2번이 1번보다 더 가깝다라고 하는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네, 아마도 좀 바꾸죠. 직선과 그 점들 사이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즉, 2번 직선하고 이제 이 점들, 관측값들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차이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직선으로부터 이제 벗어난 정도인 거죠. 그런데 1번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빨간색 이 자료들이 떨어진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하죠. 검색을 할까요? 1번 직선을 하면 이만큼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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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그 비주얼하게 딱 그 차이를 이제 구분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차이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1번 직선과 자료들의 차이가 2번 직선과 자료들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좀 더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조금 더 객관적인 수치화 하자면 결국은 어떤 주어진 직선과 자료가 떨어진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즉, 각각의 자료가 지금 xi, yi라고 이제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점이 하나의 직선이 주어져 있을 때 B0하고 B1은 우리가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 주어진 직선과 이 점들이 차이가 작게 나도록 하는 직선이 좋겠다. 즉, 차이가 작게 나도록 하는 B0, B1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 결국은 1번 직선, 2번 직선 중에서 선택을 하자면 2번 직선을 선택을 하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차라기보다 그 차이, 직선과 이 관측값의 차이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를 더 그리면 지금 B0하고 B1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가 딱 정해졌을 때 이 녀석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관측값이 xi, yi일 때 지금 y equal b0 플러스 b1x라는 직선이 좋은 직선이냐 나쁜 직선이냐 가까운 직선이냐 그렇지 않은 직선이냐 판단하기 위해서 결국 이 값이 얼마큼 되는지를 보는 것이죠. 이 값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 이 점은 직선 위의 값이니까 높이가 b0 더하기 b1 xi가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관측값은 y죠. 높이가. 따라서 차이는 직선과 관측값의 차이는 결국 yi 마이너스
b0 플러스 b1 xi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자료와 내가 생각하는 그 직선과의 차이라는 입장에서 bi라고 쓰고 우리말로 편차라고 부르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우리가 1번 직선, 2번 직선에서 생각한 그 각각의 관측값과 직선까지의 이제 차이가 결국은 일반적으로 편차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번 직선과 2번 직선을 비교해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그 2번 직선이 그 관측값들이 훨씬 더 가까워 보이는데 관측값 하나만을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얘를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할까요? 얘를 생각해 볼까요? 이 하나만 생각을 해보면 1번 직선과의 편차는 이만큼이고요. 2번 직선과의 편차는 이만큼입니다. 즉, 더 나은 직선, 더 가까운 직선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모든 편차를 보고 편차들이 더 작은 직선을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편차 하나하나만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는 없고요. 어떤 그 관측값의 편차는 크긴 하지만 또 다른 그 관측값의 편차를 생각을 같이 하니까 1번 직선보다는 2번 직선이 조금 더 가깝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방법일 것 같은데요. 자, 그러한 이제 접근 방법에서는 결국 편차를 하나만 생각을 하지 말고 편차들을 다 고려하자. 즉, 편차들을 다 더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직선보다 위쪽에 있느냐 아래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부호가 양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차이는 사실은 그 부호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즉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만큼 크냐 작으냐죠, 절대값이. 그래서 편차는 그 자체로 크다를 생각을 하기보다는 편차의 절대값이 크고 작고를 이제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은 각각의 편차의 절대값을 다 더한 다음에 이 값이 누가 더 작으냐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1번보다는 2번에 대해서 이 편차의 절대값을 다 더해보면 2번 직선에 대해서 계산한 것이 더 작으리라고 우리가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러한 방법을 일반적인 b0 플러스 b1x라고 두고 가장 적절한 직선을 찾을 때 과연 어떤 기준을 찾느냐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편차의 절대값의 합이 가장 작게 되는 그러한 b0, b1을 선택을 하는 것이 그럴 때 돼 보입니다. 자, 물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은 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 편차의 절대값을 다 더한 값을 최소로 하는 b0, b1을 찾는 것이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서 이것을 약간 변형을 해서 제곱의 합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차들의 제곱의 합을 생각을 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값이 가장 작게 되는 직선을 우리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최소 제곱 추정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곱을 한 요 값들의 합이 가장 작게 되도록 하는 최소 제곱이 되도록 하는 직선을 고르겠다. 그래서 그 직선을 가지고 내가 모르는 미지의 그 직선을 이제 추정하는 직선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제곱합이 최소가 되는 그러한 직선을 고르는 방법으로 추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지저분한데요. 이걸 좀 지우죠. 아이고.
가져와야 돼요. 네. 안 되네요. 자,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직선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임의의 직선 하나를 생각을 해두고 b0 플러스 b1x라고 하는 직선 하나를 도입을 하고 이 직선이 관측값들과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관측값의 x좌표를 xi라고 둔다면 그 점의 관측값의 y좌표는 yi가 되는데요. 이 관측값과 이 직선과 얼만큼 차이가 났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결국 이 관측값에서 수직으로, 수직이라기보다는 이제 y축을 따라서 이렇게 거리를 생각을 했을 때 그 정도를 우리가 편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편차는 di라고 쓸 것이고요. di를 계산하는 식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yi에서 b0 플러스 b1 xi를 뺀 값입니다. 물론 b0 플러스 b1 xi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의 y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편차는 b0, b1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편차들의 제곱의 합이 가장 작아지는 b0, b1을 찾아보고 그 b0, b1 값을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베타 0, 베타 1을 이제 추정하는 값이라고 우리가 그, 두려고 합니다. 즉, 베타 0, 베타 1에 대한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직선 중에서 가장 차이가 적게 되는 직선을 가지고 추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자료는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미지의 베타 0, 베타 1을 이제 알아내는 것인데요. 정확하게 알아낼 수는 없지만 이제 정확한 표현은 이제 추정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값이 될 것 같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추정을 이제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B0, B1, X들을 생각을 해보고 그러한 것들과 자료의 편차를 생각을 해서 편차의 제곱합이 가장 작은 직선이 아마도 얘가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편차. 그래서 우리가 시도하려고 하는 퀴즈 제곱 방법은 편차들 하나하나만 볼 수는 없으니까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직선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많이 떨어져 있느냐, 적게 떨어져 있느냐를 이제 구분하기 위한 목적인 것인 거니까 편차들이 그냥 더하는 것이 아니라 양수로 바꿔서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제곱을 하는 것이죠. 편차 제곱합을 생각을 해서 편차 제곱합이 가장 작게 되는 직선을 찾는 방법을 적용해서 베타 0, 베타 1을 추정을 하겠다. 모수에 대한 추정값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편차 제곱합을 우리가 앞으로 대문자 D라고 당분간 쓰도록 할 텐데요. 자, 이 값은 이 i 제곱을 다 더한 것이죠. 지금 자료의 개수가 n개니까 i가 1부터 n까지 움직이면 될 것이고, 자, 편차를 직접 여기다가 써보면 결국 이 값을 다 제곱을 해서 더한 값이 편차 제곱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편차 제곱합은 뭐에 따라 달라질까요? 자, 물론 이제 관측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분석하는, 추정하는 과정에서는 관측값은 주어져 있습니다. 무엇인지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자, 관측값은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죠? 직선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가장 편차 제곱합이 작게 되는 직선, 즉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B0, B1의 값을 찾고자 합니다. 어떻게 되는 값이냐면 이 전체 값이 가장 작게 되는, 최소가 되는 B0, B1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최소제곱법을 적용할 때는 이 녀석을 생각을 할 때 변수를 B0, B1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D는 B0, B1 두 개의 변수에 따라서 값이 정해지는 이변수 함수라고 우리가 간주하고, 이 이변수 함수가 B0, B1이 얼마일 때 최소가 되는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변수 함수이기 때문에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3차원 공간에서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습니다. 즉, 높이가 이제 함수 값이죠. D. 자, 그 다음에 변수는 B0, B1입니다. 그래서 B0, B1이 바뀜에 따라서 D가 달라지는 거니까 높이가 이제 달라지는 그런 점들을 쭉 연결하면 이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는데, 만일에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가 이와 같이 그림이 그려졌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어떤 것이냐면 이 그래프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D가 최소가 되게 하는 값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값이 어떻게 되고 여기 있는 값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 보면 결국 이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소제곱법에서는 지금 이와 같은 이제 그 이변수 함수 생각을 해서 이변수 함수 최소가 되게 하는 B0, B1을 가지고 베타0 플러스 베타1 x라는 미지의 직선을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에 이 점의 값이 구해졌다면 그 점에 저의 이제 B0 값을 가지고 베타0를 추정을 하는 값으로 사용을 할 것이고, 왜냐하면 베타0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추정하고자 하는 직선의 절편인 거니까 결국 B0 플러스 B1x라는 직선에 대해서 최소제곱을 갖도록 하는 그런 절편 값을 계산을 해서, 이 값이죠? 값을 계산해서 그 값으로 베타 제로가 아마 요 값 정도일 거야 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면 이 값을 가지고 베타 제로는 아마 이 값 정도일 거야 라고 이제 추정을 하겠다 라는 것이 최소제곱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제곱법에서는 우리가 변수로 B0, B1이 변수입니다. xi, yi는 이제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즉, 최소제곱법에서는 B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B0, B1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런 최소제곱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B를 최소화하는 B0, B1을 찾고 나서 그 최소화하는 B0, B1을 가지고 베타0, 베타1이 얼마일 거다라고 추정하는 데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최소제곱 방법을 사용해서 베타0 값이 얼마일 거야 라고 추정을 하는 그 추정량을 우리가 최소제곱 추정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물론 베타1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를 최소화하는 B0를 이제 구분을 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B0라고 쓰면은 이게 일반적인 변수를 나타내는 이제 그 기호인지 아니면 이 전체를 최소화하는 B0 값인지가 이제 구분이 잘 안 되는 거니까 이를 가장 작게 하는 B0의 값을 베타0 8이라고 앞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장 작게 하는
물론 이제 B0, B1이 이제 같이 순서상으로 이제 주어질 텐데, 그때 B1의 값을 베타1 셋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제곱 추정량으로서 바로 베타0 헷, 베타1 헷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베타0에 대한 추정량으로서 베타0 헷, 베타1에 대한 추정량으로서 베타1 헷을 쓰겠다는 겁니다. 즉, 자, D를 최소화하는 점을 찾고 그 점의 비좌표를 가지고 베타0 헷이라고 부르고, 마찬가지로 그 점의 B1 좌표를 가지고 베타1 헷이라고 부른 다음에 이 베타0 헷은 베타0의 값이 얼마쯤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사용을 하겠다. 베타1 헷은 마찬가지로 베타1이 얼마일 거다 라고 추정을 할 때 사용을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베타0 헷, 베타1 헷을 최소 제곱 추정량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베타0, 베타1을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미지의 직선을 우리가 알아낸 것은 아니고요. 미지의 그 직선이 얼마쯤일 거다라고 추정을 한 값만 알아낸 것 뿐입니다. 즉, 미지의 직선은 베타0 플러스 베타1 x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추정한 베타0 헷과 베타1 헷을 가지고 직선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직선은 당연히 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타0를 잘 추정을 한다고는 했지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은 몇 개의 n개의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서는 미지의 베타0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최소 제곱법이 그럴듯한 방법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베타0 헷이 베타0하고 동일하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베타1 헷도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베타1의 값이긴 하지만 당연히 값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베타0 헷과 베타1 헷을 가지고 직선을 생각을 해보면 검은색 직선과 빨간색 직선은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직선은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베타0 플러스 베타1 x가 이 직선이 어떤 직선일 거야 라고 추정을 하는 용도로는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타0를 추정한 베타0 헷과 베타1을 추정한 베타1 헷을 사용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빨간색 직선을 추정 직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추정된 직선. 혹은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의 지금 우리가 궁금한 직선이 이 직선인데, 그 회귀 분석에서 이 직선이 얼마일 거야, 어떤 직선일 거야 라고 추정을 한 직선이기 때문에 추정 회귀 직선이라고도 부르겠습니다. 물론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추정량인 베타0 헷과 베타1 헷은 어떤 방법을 사용을 했냐면, 편차 제곱합이 가장 작게 되는 것을 이제 고르는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최소 제곱법을 이제 적용했을 때 추정된 회귀 직선이다 라고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직선은 물론 y는 베타0 헷 플러스 베타1 헷 x라고 이제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직선을 얘기할 때 그 x좌표, 그러니까 x 변수, y 변수 쓰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앞에서 y라고 하는 것은 그 response variable의 대문자 y, 즉 확률 변수 입장에서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 확률 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관측값을 표현할 때 y라고, 스몰 y로 썼습니다. 자, 그래서 직선을 표현할 때 물론 보통 이제 x하고 y를 쓰긴 하지만, 여기서 y를 쓴다면 그 확률 변수 리스폰스 베리어블의 관측값 스몰 y하고 좀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햇을 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베타0 플러스 베타1 x에 대한 일종의 이것도 추정 값이 될 테니까 추정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오른쪽을 y라고 쓰지 말고 y hat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추정된 회귀 직선 식이다. 직선 또는 식이 되겠죠? 회귀 직선을 추정한 직선의 식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앞에서 지금 가지고 온 부분이랑 처음에 한 거라서 이 부분을 일단 네. 그리고 안 되네요. 네, 지웁시다. 아깝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 베타0 햇이 얼마냐, 어떻게 계산하느냐, 베타1 햇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 베타0 햇과 베타1 햇을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은 앞에서 생각한 이것도 지워졌네요. 네. 지금 B라고 하는 이 편차 제곱합을 B0, B1에 대한 이변수 함수로 간주하고 이변수 함수가 최소가 되게 하는 B0, B1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베타0 햇과 베타1 햇을 계산하려면 자, 그 계산 과정은 이변수 함수의 최소값을 계산하는 과정과 이제 동일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일반 수학 시간에 물론 이제 일변수 함수의 최소값, 최대값을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은 고등학교 때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 수학 시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약간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미분을 해서 미분이 0이 되게 하는 그런 점을 찾아보면 최소 혹은 최대가 되는 점일 거다라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변수 함수의 최소값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최소가 되는 그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세한 계산 방법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일단은 멈추고 다음 시간에 계산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